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뭐 여러분 다 아다시피 저는 이제 경제학자입니다. 근데 경제학자가 이 지도론을 이렇게 뭐 남 앞에서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게 좀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일부러 이제 이 첫 페이지에 제 공직 네 가지를 일부러 올렸는데요. 뭐 공제 가서 하고, 뭐 연구를 뭐 경제학자로서 뭐 수없이 책도 쓰고 수없이 논문도 쓰고 수없이 기고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이 지도자를 제대로 우리가 뽑지를 못하면은, 그리고 훌륭한 지도자를 가지는 행운을 저는 이제 행운이라고 보는데요. 우리가 뭐 나온 사람한테 선택하는 게, 우리가 뭐 전 세계에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막 그런 이제 답답함이 절실해가지고, 제가 지난 한 길게는 15년, 길게는 한 20년, 짧게는 한 15년 동안에 지도론에 대해서 공부를 전 나름으로는 굉장히 했습니다. 책을 뭐 한 300여 권 이 주제 하나만 가지고도 읽었고, 그 사람을 이야기하려면 이제 미국의 경우는 이제 미국 건국 과정도 알아야 되고,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미국의 명치 유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 나라의 역사 공부도 뭐 저 나름대로는 뭐 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집약한 거를 하고, 이제 제가 사실은 선거 전에, 대선 전에 이걸 책으로 내려고 그러는데, 제가 뭐 게으름을 피워가지고 이 책이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언젠가는 이제 국민들의, 일반 국민 전문가가 아니고 일반 국민들이 읽을 수 있는 이 국민 필독서로서 책을 만들어낼까,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도자는 전에 제가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최고의 애국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제 훌륭한 지도자가 애국자가 될 수 있는데, 질문이 성격이 굉장히 다른데, 저는 최고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놓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가진 들어가 보는 것들 모두 누가 만들었는가? 그리고 인류의 삶을 터전을 마련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이 다음 중 가장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한 사람이 누구인가? 다음 중 누가 국민을 먹여 살렸는가?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기업인들을 하고 대통령을 하고 학계 인사들, 감히 제 이름을 이제 제 호가 지은인데 이를 넣었습니다. 뭐 결론은 여러분 짐작을 하시겠지만은, 기업인이 최고의 애국자입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 역대 왕들 중에서도 이제 뭐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그게 성군이 나는 뒤에는 그 당시에 우리가 오늘 기업인이라 부르는 그런 계층들이 오늘같이 뭐 그렇게 하지 않은, 그래도 뭐 진나라가 탄생하는 데는 여불이라는 엄청난 그 재산가가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요즘 이 위대한 지도자 론에 들어가기 전에 저는 이제 기업가와 기업인이 최고의 애국자이다 하는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서론이 이제 앞에 한 건 이어서 또 다른 서론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각자가, 오늘의 나는 각자입니다. 각자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사람을 만났느냐, 지금까지 어떤 책을 읽었느냐에 따라 좌우되어 있습니다. 근데 책은 우리가 선택을 해서, 뭐 책도 이제 강제로 뭐 교과서를 읽어야 되는 게 있지만은, 근데 사람은 이제 부모님 같은 건 선택의 여지가 없죠. 뭐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을, 어떤 책을 읽고, 오늘의 최광희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이 내용도 사실은 내가 누구를 만나고 무슨 책을 읽었냐에 대해서 좌우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이 강좌를 들으시는 젊은이들한테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 부모님을 미시해서 회사에 근데 같은 회사에 들어가더라도 같은 과장이 2명 있더라도 어느 과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과장에 이제 그 조직 내에서의 이제 그거에 따라서 또 그 부하 직원의 자신의 운명도 달라지는 이런 경험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하고 이 독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케네디가 이제 모든 이 지도자는 이제 훌륭한 지도자는 뒤에 나옵니다. 뭐 당 태종도 엄청나게 독서를 한 사람입니다. 하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세계 훌륭한 지도자는 굉장히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다. 빌 게이츠도 이제 이야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빌 게이츠가 이제 하버드를 중퇴했단 말이에요. 근데 잘 알지 미국은 이제 마을마다 커뮤니티 센터가 있고 커뮤니티 센터에 가면 이제 도서관이 있습니다. 사실 나폴레온도 이제 귀양 가서 그 감옥에 있는 이 도서관의 책을 다 읽고 거기서 이제 특히 수학에 관련된 책을 많이 읽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밌는 거는 이제 이 빌 게이츠는 아무리 봐도 매일 1시간씩 책을 읽고 주말에는 쉬는 것이 아니라 주말에는 또 시간이 많으니까 2~3시간씩 책을 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위대한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이제 지도자를 놓고 제가 질문을 이렇게 5가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각자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는 누구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알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는 누구입니까? 만약에 이제 오늘 지도자는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젊은 분들의 경우는 이제 뭐 대통령이 뭐 지고지선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도 이제 외형사원은 가장 이제 이 높은 직책의 지도자니까 이제 대통령을 선정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대통령이 일하러 가는 사람이지 뭐 놀러 가는 사람 아니지. 그러면 뭐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고 싶으냐? 그리고 대통령 혼자 못 하는데 그러면은 이 참모로서 3사람을 꼽는다면 주위에 누가 있는 것 같냐? 그리고 대통령 되고 나서는 국민 앞에 이제 선거 때 유세 때 여러 말을 많이 해. 대통령이 딱 당선되고 나서 뭐 취임사는 또 형식으로 지나가지만은 취임을 하고 나서 딱 기자회견이나 뭐 마이크를 잡았을 때 맨 먼저 국민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그리고 이제 오늘 논의할 위대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조건은 대체 무엇인가. 저 4번째 뒤에 나와 있는 이거와 관련해 제 자신한테 이 질문은 당신이 최광희 당신이 대통령이 됐다면 국민한테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냐 하면 저는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 국가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국민들이 저 새끼 저 선거할 때는 딴 이야기 하다면 엉뚱한 소리 하는. 그런데 저는요, 이거를 똑같은 이야기를 한 번 하면 10번을 하면은 어느 나라 국민인데 이걸 알아듣는다 생각합니다. 이런 그 어떤 결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저 나름대로 이제 이 지도자가 될 요건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버나드 쇼가 사실은 정치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 무엇일까? 바로 현대 민주주의에서 국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일이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타고난 적성을 가진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도 타고난 적성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다. 아무나 문재인이 같은 친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적성 자격 요건이 뭐냐?
저는 우선 지도자는 뭐 선거 과정을 거치니까 뭐 유권자들을 엔터테인하고 표를 얻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건 이제 눈치를 본다는 이야기는 팔로워라는 이야기 아니고 추종자라는 이야기. 추종자는 그는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소신을 내가 이런 판단과 근거 이런 인용각에서 나는 이게 진리요 길다 보니까 국민 여러분 나는 이 길로 갈 테니까 내한테 표를 주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이 앞 보시겠지만은 그 위대한 사람을 봤을 때는 특정 뭐 주택이 어떻고 뭐 교육 이런 것보다도 이념 가치와 이념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그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거를 굉장히 자주 강조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 이념과 가치에 따라서 어떤 특정 사물을 보면 답이 저절로 딱딱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식과 이 지혜가 넘쳐야 된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조금 더 하면은 우선 뭐 사람이 돼야겠죠. 뭐 이재명이 같은 친구가 이게 대통령이 되는 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반듯해야 되고 반듯해야 하는 거 우리가 참 알아보기 힘들죠.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친구가 적어도 형편없는 친구는 아니다. 꽤 참 내가 우리 친구들 중에 또 그래도 참 저 친구 정도면 본을 봐도 괜찮겠다 하는 이런 이제 반듯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 나서기 전에 자기가 할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학자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뭐 기업가도 있고 뭐 과학자도 있고 뭐 여러 이저트인데요. 자기가 한 일에서 덕도를 해야 된다. 도가 튀고 그런데 그 도가 튀면서 이제 같은 분야에 이카노미스 같으면 이카노미스 그룹에서 후배들이 저 선배 정도는 내가 맡을 만한 사람이다. 그게 이제 인간적으로도 그렇고 학문적으로도 그래 뭐 논문을 많이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뭐 그리고 대통령이 최고의 가장 큰 조직의 CEO입니다. 그런데 CEO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장관들이 저도 이제 그 학자로 하다가 장관을 갔는데요. 뭐 저는 조세연구원은 작은 조직을 운영하다가 이제 이게 학교에서 강의만 하다가 가서 간부 회의를 주제를 한 5, 60명의 그 부처의 간부들이 들었는데 간부 회의를 사회를 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수는 지 혼자 독불장군인데 뭐 이 앞뒤를 다 하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모자라서가 아니고 그런 경험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경험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자기의 이념에 따른 비전과 가치를 전혀 모르는 일반인 사람들한테 설득을 시킬 수 있을 만큼 자기 이념과 가치에 확신을 가지고 그거를 쉬운 말로 제3자를 설득시켜 있어야 된다. 그리고 애국심이 넘쳐야 된다. 나는 대통령이 돼서 내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되는데 그거란 것은 내가 목숨을 걸고 내 이 대통령직을 수행을 하겠다. 근데 이런 정도의 목숨을 걸 만큼 애국심이 있어야 된다. 근데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이승만 대통령이나 애국심이 흘러 넘쳤던 이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가 위대한 지도자인가 하는 것을 제가 뭐 저 나름대로 이제 여기 지도자는 뭐 알렉산더 대왕 같이 뭐 징기스칸 같이 뭐 땅을 많이 빼앗는 이런 게 아니고요. 그 시대의 특이한 시대의 증면에 시대의 과제를 해결했거나 안 그러면은 역사의 전환을 가져오는 그런데 획기적인 일을 한 분을
제가 뽑으니까 여기 서구에서는 뭐 이렇게 나타난 독일에 한 번, 영국에 한 번, 각각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양에서는 저는 이제 이렇게 이강요 수상 중국에 이 오대치가 있고요. 그다음 오대치 다음에 이제 청나라 시절에 강희제, 옹정제, 건릉제가 있었는데 아마 이때가 중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전성기 시대인 걸로 제가 읽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중국을 만든 거는 등소평 주석이고, 일본은 뭐 우리가 뭐 덕과 이에야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일본은 오늘의 일본을 이렇게 한 거. 명치유신을 있게 한 사람은 이제 이 요시다 쇼잉하고 사카모토 료마는 중급 사무라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명치유신이 성공한 다음에 이제 일본을 문명국으로 이제 이 근대 국가로 만드는 데 기여한 사람은 이 후쿠자와 유키치입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중간에 이제 제가 했는데요. 이제 캐톨릭에 보면은 이제 신부님들이 이 말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페카토 모르탈레라는 말인데 이게 이제 의미가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태리에서 나오는데 이 타이틀에서 나오는 거는 공직자가 두 가지인데 세 번째 거는 제가 끼어넣은 거고요. 공직자가 국민들이 낸 세금을 낭비하는 것, 그리고 기업가가 이익을 남기지 못하는 것, 이 두 개가 용서받지 못할 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도자가 무지하거나 무식하거나 또 지혜가 없는 요거를 넣어서 했는데 이게 왜 이게 이제 용서받지 못할 죄냐 하면은 이 세 경우에 해당이 되면은 나라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이 역대 왕조들에서 외국의 적이 침입해가지고 망한 경우보다도 안에 귀족들이나 성직자들이 왕들이 낭비를 해서 망한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가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뭐 중소기업이든 대기업간에 이윤을 남기지 못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무지하고 무식하고 지혜가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빨리 가겠습니다. 에랄트 수상은 독일의 미국 군정 당시에 경제 연방장관을 했고 연방총리까지 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라인강의 기적을 이뤄낸 사람입니다. 이제 1949년부터 69년까지에 이제 독일이 한 연평균 6.23% 경제 성장을 합니다. 근 20년간에요. 그런데 그럼 왜 그게 라인강이 비냐면 그 같은 시기에 영국이나 미국은 2%밖에 성장을 못합니다. 이게 이제 이 6%대 2% 성장 차이를 두고 이름이 나온 것이 라인강의 기적이다. 그러면 에랄트 수상이 이번에는 제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이런 다 생략하고 오늘 제가 이 슬라이드가 48개인데요. 지어서 한 말로서 이분들이 어떤 분이냐는 걸 하겠습니다. 자, 에랄트는 우리가 이룩한 성공의 비결은 바로 자유시장 경제의 경쟁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에 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또 보십시오.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야말로 가장 좋은 복지. 우리나라 이 이야기를 국민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경제는 엉망을 하면서 복지를 한다고 하는 되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경제정책이야말로 가장 좋은 경제정책이 성공할수록 복지정책은 필요가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2000년대 들어한 이야기 아니고 1940년대 이제 이 에라르트 수상이 했으니까 얼마나 훌륭하냐 그런 이야기죠. 또 이제 자연적, 경제적, 도덕적 이해관계에 가장 적합한 경제 질서가 바로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 질서이다 이랬고, 사회주의 또는 경제수단의 국유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고 현실을 모르는 공상가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조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경제학자들도 지금 그 부분인데요. 경제학들이 뭐 이진구 교수의 미시경제학 책을 보면 독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 노동조합이 이 독점 기구라는 걸 이야기를 딱 빼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거의 본 일이 없습니다. 이제 노동조합은 독점 단체이다. 이것이 지나치게 강제 독점권을 행사하게 되면 기업에 대한 반독점권과 기업에 대해서 반독점권 이야기를 하면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반독점권 이야기를 당연히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자, 세처 수상은 자 지도자 이름 뒤에 이점이 붙는 사람은 제가 아는 한은 세처가 지금까지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인지를 요 세처리즘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조금 이따가 그 말씀 나오겠지만은 이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이 정부 개혁, 경제 개혁에 성공을 합니다. 뭐 큰 정부, 과도한 조세, 관료주의에 맞서서 전 세계적인 저항을 역설했던 분입니다. 신자유인데 다음에 나오겠지만 레이건하고 세처하고 집권기가 1, 2년 차이로 거의 같습니다. 세처는 여기 나오다시피 11년을 재임을 하고 레이건은 이 8년을 재임하는데요. 이제 신자유주의 정책에 했고 이제 노동조합을 하고 이제 엄청난 싸움에서 이제 승리를 하는데 사실은 세처가 79년에 이제 위에 나온 재임 기간이 79년이 나오는데요. 이 처음부터 이 노동조합을 제압을 못했는데 어디서 제압을 했느냐? 포클랜드, 아르헨티나하고 포클랜드 섬을 놓고 이제 이 전쟁을 해서 거기에서 승리를 합니다. 그 전에는 한 첫 1, 2년간은 굉장히 마음대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전쟁도인데 세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 아르헨티나 그 포클랜드 별로 뭐 경제적 가치도 없고 그래 먼저 거기 가고 또 승리를 한다는 그 보장이 없는데 거기를 왜 가느냐 다 말렸어요. 그런데 세처는 아니다. 그때 한 몇십 명의 포클랜드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고 아르헨티나가 먼저 전쟁을 일으키는데 포클랜드에 주둔하는 영군이 뭐 한 몇십 명 정도 죽었어요. 한 20, 30명이 죽었는데 우리 국민이 죽었는데 이걸 그냥 넘어가는 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주 세처가 강하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가서 전쟁을 하고 이김으로 해서 전쟁 영웅이 탄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이후에 자기가 하는 정책을 그 힘을 받아가지고 노조를 박살을 냅니다. 근데 노조를 박살을 내는데 굉장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석탄 그 산업의 노조가 굉장히 세었는데 미리 이제 호주 같은 데서 그 석탄을 수입을 해가지고 상당한 비축량을 놓고 그래서 일대 결전을 해서 이제 승리를 합니다. 자, 세처는 이제 알겠지만 캠브리지 대학의 화학과 교수를 하던 분입니다. 화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이 대학을 다닐 때 이 하이에크의 예종의 길, 우리 김희석 박사가 번역한 노예의 길을 학교 다닐 때 읽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 세처리즘은 어떻게 보면은
이 하예크의 아이디어를 그대로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아버지가 이제 동네 구멍가게를 부모님들 하셨는데 거기에서 이제 여기 이제 개인의 나는 이제 나의 가족 개인의 존엄성을 믿는 이제 우리 부모님들 가족에 의해서 자기가 키워졌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한 일의 행동을 자기가 한 일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은 겁니다. 부모님들부터. 이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그리고 이제 화학 교수를 하다가 뜻이 이제 때리치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하원의원에 출마해서 당선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정치가를 붙는데요. 자,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운 사회는 이건 내가 많은 분들이 많이 인용하는 이 글인데요. 평등을 자유보다 앞세우는 사회는 결국 평등도 자유를 달성하지 못하게 되고 자유를 첫째로 세우는 사회는 보다 큰 자유와 보다 큰 평등을 달성할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걸 다 이제 학자도 아니고 정치가가 이제 정확하게 해놓은 거야. 그리고 세처는 제가 이제 세처가 끝날 무렵에 88년, 89년 이 요크 대학에 1년 가 있었는데 그때도 이 영국 내각 책임되니까요. 국회에 나와서 질의 국회의원 답변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1대1로 답변하는데 뭐 국회의원들이 맥을 못 칩니다. 완전히 그냥 이 기도 세고 말도 잘하시고 자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그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자기 인기가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실천할 용기가 있으면 대중을 당신을 존경할 것이다. 대중한테 아부해가지고 존경을 받는 길은 없다 이런 이야기죠. 자, 저는 이 마지막 말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여기 이제 젊은 수강생들 결국은 정부가 할 일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이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만드는 것이 정부다 이런 이야기죠.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국가라는 괴물에 맞서 개인의 권리를 지키겠다는 강력하고 열정적인 의지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자기는 정치에 뛰어든 거죠. 자본주의야말로 세상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저런입니다. 좌파의 실수는 부를 창출해서 개인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국가라고 믿는 점입니다. 이건 웃기는 이야기다. 국가가 모든 국민에 필요한 것을 정할 것이라고 간주하는 나라에서는 자신이 설 자리가 없으며 사람들이 자기 희생을 할 필요가 없다. 자, 이제 내가 사실 저 책을 쓰면 이제 조지 워싱턴 들어간 이제 3대 대통령 제퍼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제퍼슨 1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고 2대 대통령이 존 아담스고요. 근데 이제 3대 대통령이 되었는데 앞에 두 분은 공화파고 연방파인데 이제 이 제퍼슨하고 해밀턴이 이제 워싱턴 초대 대통령 밑에서 해밀턴은 재무부 장관하고 제퍼슨은 국무장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앞에 이제 두 분의 초대 이대를 하준 12년 집권을 하고 이제 이 생각이 다른 제퍼슨이 되었는데요. 이분은 이제 작은 정부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집권을 하고 나서 앞에 뭐 워싱턴이나 아담스의 일체 굉장히 있으면서 반대를 했지만서도 이분뿐 아니고 제퍼슨뿐 다른 모든 미국의 대통령들은 전임자의 흥결에 대해서 일체 이야기를 안 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건 전임 대통령이 훌륭한 대통령이 아니냐 하는 판단은 미국의 경우는 국민들도 안 하고 학자들이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그 대통령의 책이 많이 나와 있는 사람은 훌륭한 대통령이고 카터 대통령 같은 사람은 미국의 학자들도 인정도 안 하고 그분이 나와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은 이제 미국 대통령의 그 어떤 이 업적에 대해서는 이 언급을 거의 안 합니다. 학자들이
연구를 안 함으로 많이 하는 거에 따라 가지고 평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관료의 작은 정부 지향했는데 물론 뭐 이때는 건국 초기니까 뭐 군이 여러 가지 하여간 상금 규모를 절반으로 축소하고 국가 부채도 이 8천만 달러에서 5,700만 달러로 낮췄습니다. 저는 윤석열이 당선인이 이런 걸 할 수 있을는지. 자, 그래서 이제 가장 조금 전에 한 그 내용을 이제 이분은 믿는 거가 최선의 정부는 가장 작은 정부이다.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그것을 열망하는 사람들과 그것을 가로막는 압제자들의 피를 먹고 산다. 이건 우리가 보통 이제 민주주의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관료들은, 근데 저는 이제 요 제프슨 관료들은 이제 제프슨 이야기를 관료들은 부지런한 사람들이 일하는데 빌부터 사는 기생충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저는 여기 교수도 많이 계시지만은 저는 공무원, 이 교수, 뭐 그 외 공무원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 기생충이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대통령도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에는 자신을 대통령이 되도록 한 그 명성을 얻지 못할 것이다. 대통령직이 그만큼 어렵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링컨에는 여러분인데 링컨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뭐 국민학생들부터 아는데요. 링컨이 왜 위대한 인물이냐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링컨이 우리는 다 노예를 해방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뭐 위대한 사람이다 그러는데, 근데 뭐 그게 사실이죠. 사실이지만은 이 링컨의 가장 큰 업적은 미국이 이제 남북으로 깨질 수밖에 없는 이거를 이제 오늘날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가 존속되게 만든 사람이 링컨입니다. 요걸 결론을 해놓고 말씀을 드리면 아까 그래서 이제 링컨은 미국의 운명을 받고 조금 이따 설명한 레이건은 세계의 운명, 공산주의를 멸망시켰으니까. 링컨은 정규 교육을 12개월밖에 받지를 못한다. 우리 어릴 때 제가 이제 국민학교 때나 교과서에 배운 거는 그 켄터키 통나무 집에 살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링컨에 대한 자세히 읽은 한 열 몇 권 읽었는데요. 그 통나무집, 우리는 통나무집은 뭐 사방이 다 막힌 통나무집으로 생각이 돼. 그 어느 자세히 읽어보니까 통나무집인데 이 두 면은 막히고 한쪽은 두 쪽은 비어 있는 바람이 송송 통하는 그런 집에 산 거예요. 그만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이제 어머님이 이제 이 가정부로 가서 그 집에 있는 책을 가져와 가지고 링컨을 읽혀서 정규 교육은 12월밖에 못 하는데 자습을 해서 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서 정치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링컨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으로 위대한 나라이다. 그래서 이 위대한 나라가 이 연방 국가가 이게 망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미 연방이야말로 세계에서 유사하거나 더 나은 것이 없는 미국인들의 자부심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쪼개진다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노예는 그 사람이 뭐 불쌍해요 이런 게 아니고요. 이제 여기 뒤에 나오나? 노예 제도가 왜 안 되냐면 미국의 건국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자유란 개념인데 노예란 건 자유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노예를 해방해야 돼. 사실은 노예 해방을 놓고는 링컨보다 훨씬 더 강한 주장을 하고 굉장히 많은 정치가들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제 노예 제도 하나만 가지고 하면은 연방이 분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깨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중도적인 노예 해방론을 주장을 합니다. 링컨의 이 활동을 보면. 그래서요, 이제
예, 그래서 링컨하고 레이건이고 뭐 굉장히 유머에 능한데 제철은 유머를 본인이 이야기를 해놓은 제철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파고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재능이다. 자, 진정한 애국심은 거짓 신앙보다 거룩한다. 이 애국심이라는 것이 여기도 이제 링컨이 강조를 해놨습니다. 자,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남북 전쟁을 이겼다면 그러면 진편에 대해서 뭐 전쟁 배상도 해야 되고 뭐 온갖 압력을 해야 되는 일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군의 리 장군하고 북군의 그랜트 장군이 할 때도 리 장군은 정복을 다 차려입고 나왔는데 그 그랜트 장군은 그냥 뭐 이상한 옷을 입고 가고 그렇게 이 항공 문서를 주고받는데 그러면서 이제 링컨이 엄명을 내립니다. 일체 남군에 대해서 비난을 해서도 안 되고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패배해서 우리가 남군 보는 앞에서 환호하고 박수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그 연방이 유지가 그러고 있는데 그러고 다음에 그 이제 패배한 남군들한테 주민 투표를 해라. 그래서 반 이상이 찬성하면 받아주는 게 아니라 10%만 찬성을 하면 받아준다. 그런 식으로 이제 남쪽을 완벽하게 안습니다. 근데 전쟁을 하면서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게 장군들이 나가가지고 싸움을 뭐 제대로 안 하고 나가지도 안 하고 나가서는 전략을 잘못하고 뭐 처음 한 5명의 장군들은 총사령관은 뭐 엉망진창이었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이제 그런 장군이 해가지고 가까스로 승리를 합니다. 자, 레이간 대통령 가겠습니다. 자, 또 아까 대처는 대처리즘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레이건은 레이가노믹스는 요즘 뭐 문노믹스, 뭐 윤노믹스 뭐 다 이렇다는데 이제 이 노믹스라는 말이 이제 사람 이름하고 연결된 거는 레이가노믹스가 처음입니다. 이제 요 부분 조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건은 세계의 운명을 바꾼 사람입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여기에 마지막에 요걸 이제 레이건이 이제 베를린에 가가지고 브랜덴부르크 문 앞에서 이제 베를린 장벽을 제거할 것을 촉구 이렇게 합니다. 고르바초프 서기장, 만약 당신이 평화를 추구한다면, 만약 당신이 소련과 동유럽의 번영을 추구한다면, 만약 당신이 해방을 추구한다면 이 문으로 오시오, 고르바초프씨. 이 문을 여시오, 고르바초프씨. 이 장벽을 허무시오, 이렇게 외칩니다. 참 대단한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 레이건이 이제 고르바초프가 만나가지고 둘이 이제 식사를 할 때 레이건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니까 고르바초프가 기도를 따라 하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레이건이 이건 된다. 이 고르바초프가 소련의 지하 기독교인이었는 거예요. 이거를 보고 레이건이 고르바초프는 설득시킬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게 됐답니다. 앞으로 다시 가서 자 여기서도 재미나는 말들이 나오는데 우리 민경국 교수님이 좋아하고 다 모두가 좋아하는 이제 위기는 정부가 만든 것이지 여기 두 번째 정부는 문제의 해결사이고 문제의 원인 제공자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도 굉장히 이제 재밌는 세 번째 공산주의자라는 마르크스와 레닌을 읽은 사람이지 마르크스 레닌을 이해한 사람이 아니다. 이해를 하면 절대로 공산주의자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는 책만 읽고 우리나라에 386들이 다 자본론을 어떻게 읽은 거지. 그건 읽은 거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공산주의자가 된 겁니다. 레이 기자가 이제 이렇게 물었어요. 아시겠지만
레이건은 이제 배우를 하다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요. 아니, 배우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레이건이 뭐라 그럽니다. 대통령이 어떻게 배우가 안 될 수 있나?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게 이제, 이건 한 말이 아니, 이게 임기응변의 재치로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평화를 원하면은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 말을 이제 레이건은 이렇게 서로 평화롭게 살고자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들이 결코 전쟁에서 우리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국가 채무가 이제 이게 미국은 이게 이제 5학년이면은 이게 고등학교 3학년이죠. 그 이제 아마 그렇지 싶은데 국가 채무이 무엇인지를 몰랐는데 그런데 자기가 젊었을 때는 사실은 국가 채무라는 것이 없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진정한 적은 우리 사회 진정한 적은 대기업이 아니고 위대한 정부이다. 그런 퇴임 연설에서 강조하는 이게 정부가 평정하면 자유는 축소된다. 조세 부담률이 높은 만큼 자유가 축소됩니다. 이제 복지국가인 조세 부담률이 50% 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뭐 4대 보험까지 합쳐서 지금 이 국민 부담률이 27%밖에 안 되니까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아까 요번에 이야기는 했고요. 자, 뭐 수많은 황제들이 있는데 이제 당태종은 제가 동양에서는 이분을 따라갈 만한 지도자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 이 기업인들이 이 당태종의 정관정료, 이 오공이란 이제 이 정관정료는 이제 당태종이 신하들하고 주고받은 이야기를 정리한 게 이 책입니다. 뭐 대단한 인재라는데 일본의 주요 CEO들은 이 정관정료를 읽는 것이 필독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많은 분들이 읽어서 우리 젊은 수강생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시간이 나시면은 당태종의 정관정료하고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할 이승만 대통령의 독립정신 2권 아마 뭐 둘 다 읽은 분도 계실 테지만 혹시 둘 다 안 읽었거나 또 한 권밖에 안 읽은 분은 안 읽은 부분은 이 강의 듣고 첫 한 책, 두 책으로 이 두 책을 정독을 해 주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강추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게 이제 자기 형님이 있고 이제 이 둘째 아들이고 셋째 아들인데 첫째하고 셋째가 합쳐가지고 당태종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원체 출중하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장안에 지금 시한 장안에 모든 여자들도 뭐 이세민 하면 다 쓰러진 거예요. 무예도 출중하고 잘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형님하고 동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걸 알고 이제 이 현무문 성곽에서 이 두 사람을 제거를 하고 자기 아버지 당고조 이연을 이어서 이제 2대 왕으로 태종으로 취임을 합니다. 여기 자료에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천하는 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만연하게 있다. 무려 황제를 했으나 이제 이 애민에 대한 이 생각이 어떻게 했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신하들, 정관정료가 신하들을 대한 거였지만은 이 당태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절대로 내 신하들을 죽이지 않는다. 딱 죽일 경우가 한 가지다. 언제 죽일 거냐? 그거는 내 앞에서 아니 옳시다는 소리를 안 하면 죽인다 그랬어요. 언제든지 내 앞에 와서 아니 옳은 침묵을 지키는 일이 없도록 해라 하는 것이 당태종의 아주 훌륭한 점입니다. 이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거하고 이제 이 환자 다스리는 거를 이제 환자의 상태가 좋아졌다고 생각하면 잘 보살핀다. 만일 다시 발병하여 악화되면 반드시 죽음에 이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것도 또한 그러하니 천하가 조금 안정되면 더욱 조심하고 상가해야 한다. 평화롭다고 하여 교만하게 구나 사치스러운 생활은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당태종도 책을 손에 놓지 않았다. 엄청난 독서강이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이분도 이제 충신에 대한 이야기. 새참 바람이 어떤 어려운 상황이 와야만 훌륭한 신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분 이제 그 형님의 그 참모가 위징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래 형님의 참모였는데 그러면 형님을 죽였으니까 그 참모도 죽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위징이 원체 똑똑하니까 자기 밑에 와서 일을 하고 위징도 사실은 태종을 흠모를 했는데 비록 형 밑에서 일을 했지만은 이제 와서 도와주고요. 예, 방현영 주저에 굉장히 많은 인재들이 이 당나라를 그렇고 합니다. 그 당태종 시절에 보면은 장안의 인구가 100만이었어요. 그 당시. 어느 책을 보면은 80만 원 나오고 어느 책을 보면 이제 100만 원 나옵니다. 영화 같은 데를 보면은 그때 전 세계의 코끼리 전 세계 동식물이 다 장안의 시안의 수도에 들어오고 그때 이제 아라비아 사람들도 와서 이제 그 제가 시안을 갔다 왔는데 거기에 보면은 차이나타운 같이 그 700, 600, 700년대 그때 이 당나라에 정착한 이 아라비아 후손들이 지금도 골목에 있으면서 이상한 고기 같은 거 팔고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 정도로 해놓고 이제 제가 일본 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뺐고요. 자, 대한민국을 놓고 이제 제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조선 왕조가 500년인데요. 성군이 누구누구이죠? 대학원님, 세종대왕, 김희석 박사님. 지금 이 다음에 누가 됩니까? 예, 세종대왕 다음에 조선 왕조의 성군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겠어요? 갑자기. 정조 이렇게 하다가 그냥 끝나요. 예.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은 조선 왕조 500년에도 우리가 성군을 꽂으라 그러면은 2~3명 밖에 안 되는데 우리 지금 건국된 지 올해가 74년째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에 2명의 위대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그러니까 이 74년의 대한민국 역사는 우리가 지금 이 당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픈 일도 많고 안타까운 일도 많고 참 기분 나쁜 일도 많은데 그러나 조선왕조 500년의 성군이 한두 명이었는데 74년 동안에 위대한 성군 2명이면 이건 우리는 축복받은 나라 이런 이야기죠. 대한민국이 축복받은 나라에서 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궁금할 겁니다. 다 여러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하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아시는데 그러면 이 두 분이 어떻게 훌륭한 지도자가 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무슨 배경이 있길래 이 두 분이 참 역사에 남는 이 지도자가 됐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고민도 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안 나는 게 떠올랐어요. 그게
이 두 분이 당대 자기와 같은 연배 사람을 놓고 보면은 세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 뭐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지만 뭐 배제 학당 2년 다니고 미국에 5년 가가지고 뭐 학사, 석사, 박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뭐 천재죠. 그리고 그 학사, 석사, 박사를 받은 학교가 뭐 프린스턴, 하버드, 뭐 조지 워싱턴 뭐 이러지 않습니까? 조지타운 대학이요. 그런 거고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만주 군관학교라고 일반 육사를 나왔거든요. 그 박 대통령이 그 육사를 일본 육사 다닐 때는요. 일본 육사는 동경대학보다도 더 전인 교육을 시켜 식민지를 지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육사라는 것은 이 지도자라는 전인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자기 동년배에서는 단순히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도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훌륭한 된 거다. 그 나머지 대통령들은 전 세계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이후에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불행한 거는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은 돈에도 없고 화폐도 없고 동상도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종로에 나가보면 조선 왕조 시절입니다.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만 있지 박정희, 이승만이 없습니다. 김구의 동상은 뭐 여러 군데 있어요. 화폐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 하나 제가 우리 하는 모임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기업가가 돈을 대는 분인데 그분이 동상을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10년 전에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걸 지금 이 좌파 정부고 박근혜 이걸 허가를 안 해가지고 그걸 세우지 못했는데 이제 윤석열 시절에는 그게 저는 뭐 솔직하게 저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을 다른 데로 옮기고 거기에 딱 자리에 이 박정희와 이승만을 갖다 놔야만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분 잘, 이제 재헌국회에서 대통령이 선출이 되는데, 근데 국회에서 국민이 투표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 그때 이제 전체 200명인데 여기에 보면은 196명밖에 안 되잖아요. 196명이죠. 아마 그 200명, 198명인가 뭐 그러는데 제주도에 4.3 사건이 나가지고 그 선거를 못해서 이제 빠지고 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196명이 참가했는데 김구는 13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보면은 무슨 뭐 다른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제 이런 게 있고요. 자, 아까 제가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독립정신을 읽으셔야 된다는데 독립정신이 1904년에 감옥에서 6개월 동안 쓰여진 책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기 이제 6대 실천 강령인데 이 독립정신의 맨 마지막에 부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 6대 실천 강령 큰 제목 뒤에 자세한 건 금방 나오는데 큰 제목만 보시면 한번 보십시오. 이게 1904년입니다. 이때 보십시오. 뭐런 이야기를 했습니까? 우리는 세계에 대해서 개방을 했네. 지금도 개방하니 많이 하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많은데 새로운 문물을 자신과 지방과 나라를 보내는 근본으로 삼아야 개방해야 된다. 외교를 잘해야 된다. 나라의 주권을 소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도덕적 의무를 소중해야 된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렇게 이 내용을 주장하는 지도자가 여러분은 본 일이 있으면 저는 본 일이 없어요. 뭐 세상 원리가 이게 사실은 단데요. 이때 뭐 하버드 대학에 공부를 하고 와서 온 것도 아니고 나는 그때 뭐 도서관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그때 선교사들한테서 뭐 잡지 좀 받아보고 뭐 배제 학당 2년 영어 공부해가지고 졸업하면서 영어로
졸업사하고 뭐 그렇게 천재죠. 뭐 영어 사전 만들라도 하다가 성공 하다가 노력했고.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것, 저는 뭐 학자로서, 지도자로서도 물론이고 학자로서도 이승만 대통령 보면 저는 뭐 완전히 그냥 손발 빕니다. 살려주십시오. 참으로 존경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 6번째, 자유를 소중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지도자 중에 자유가 최고다, 자유가 소중하다 하는 사람, 여러분 주위에 있으면, 저 여의도에 있는 3명 중에 한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한번 데려와 보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 후보 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뭐 열 몇 명 중에 이 주장을 자기 표에 넣은 사람 본 일이 있습니까? 지금도 못하는, 민주주의에 살면서도 이 자유의 중요성을 이야기 못하는 거를 지금부터, 이게 몇 년 전입니까? 118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에 대한 자세한, 아까 6개 이야기, 6개마다의 다 개방에 대한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안 하겠으면 말이에요. 요 특급만 다. 우리는 세계와 반드시 교류해야 된다. 통상은 서로의 이익에 대한 것을 깨달아야 된다. 오늘날 통상은 나라를 보호하는 근본이다. 외국인 우리나라에 오는 것을 우리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서로를 이롭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외국인을 원자가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지금도 이 점 5개를 학생들 앞에 가서 할 수 있는 교사나 교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경작을 한 사람도 뭐 기껏 한다는 게 뭐 통상은 서로에게 이익이 된다.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뭐 그것도 어렵게 뭐 비교 우위론이라는 거 뭐 어렵게 그래프 써가면서 그 인디퍼런스 그 프로덕션 파스빌 커브 걸어가면서 이야기하지, 이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냐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자,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자유를 자기 목숨처럼 여겨 남에게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권리 또한 존중해야 된다. 이게 이제 두 번째는 말하는, 이게 소유권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소유권도 포함된 이야기겠죠. 소유권을 만들고 그거가 잘 지켜지도록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이 속에 들어있는 거겠죠. 자, 이승만 대통령이 하신 말씀은 제가 3개로 이렇게 했는데요. 자유세계는 공산세계를 타도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 자유의 싸움에서 한국이 선봉을 맡겼다. 그런데 이제 이 이야기는 대한민국 국민한테 한 것 플러스 이제 전 세계의 세계인을, 비공산권의 자유 세계에 사는 분들에 대한 절규입니다. 절규인 거죠. 자유와 공산주의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 둘은 변환된다. 공산주의와 타협하는 건 있을 수 없다.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모셨던 김영삼 대통령을 포함해서 역대 대통령이 공산주의와도 타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산화는 공산화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공산주의들하고는 대화도 하는 것이 좋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한미 방위 조약 우리 다르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번창하고 이렇게 자유스럽게 사는데요. 한미 방위 조약이 성립됨으로써 우리는 앞으로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혜택을 보게 될 것이다. 이 조약이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이번 공동 조치는 내부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보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확보해 줄 것이다. 참. 근데 이거에서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거 아닙니까?
자, 그 조금 박정희 대통령 조금 이따 이야기 드리도록 하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나서 조사를 했어요. 역대 이제 주요 대통령의 첫 내각의 국무위원들별로 이제 어디에서 공부를 했느냐, 나라하고 이제 학위를 어떻게 했나 이러면 결론은 그렇습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과 이제 이 장면 총리 시절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왔을 때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절대적입니다. 이 이승만 대통령 때는 경성제국대학 나온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전부 다 그때 이 학부를 외국에서 다녔다면은 지금 대학원 박사 학위 가진 거 진배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근래 오게 되면은 이제 국내가 많아집니다. 9명 대 10명, 8명 대 12명. 그리고 이제 박사학위는 이제 엄청 늘어났어요. 늘어났는데 이게 다 국내에서 뭐 어정어정해서 받은 공무원들이 받고 하는 그런 박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점은 이 제션 대통령 시절에 내각의 국무위원들이 훨씬 더 옛날로 갈수록 세계화되고 해외 문물에 익숙하고 이런 사람이고 이 뒤로 나라 자체는 훨씬 더 세계화됐는데 덜 세계화된 사람들이 앉아서 국가를 운영한다고 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인간 박정희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참 잘 아시는데요. 네이버에 들어가서 치시면 박정희의 청렴성하고 박정희가 어떻게 친일 관리를 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다 나와 있는데 무기상이인데 여름에 와서 대통령 집무실에 가니까 이게 에어컨을 켜지 않고 선풍기를 돌리고 있다. 그래서 그 무기상이 각하 그 왜 참 이 더운 날씨에 이 에어컨 하겠습니까? 사실 농민들은 그 때아볕에 이 고생을 하는데 난 이 건물 안에 있으면 건물 안에 청와대가 뭐 비교적 그래도 시원할 거 아닙니까? 그렇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기상이 뭐 얼마 전에 수표를 이제 제공하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거절했는데 그래도 계속 주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그럼 이거 진짜 내주는 거 맞냐? 갖다 드리려고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내가 받아마. 다시 주면서 이만큼 무기를 더 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에피소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계 언론인 협회가 있는데요. 매년 이제 돌아가면서 하는데 거기에 이제 협회장을 굉장히 오랫동안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 재임 시에 박정희가 훌륭하다는 건 알았는데 박정희 칭찬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한 10년 동안이 지나도 박정희 대통령이 돈에 깨끗하다는 것을 이제 아시고 나서부터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의 전도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부패에 대해 비난을 받은 적이 없고 죽은 회당에서는 5.16 혁명당시 소유하였던 집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살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을 어머니 같이 업어 키운 이제 누님이 한 분 계셨는데 대구에 계시는데 굉장히 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빠한테 직접 말을 못, 동생한테 박정희 대통령 동생한테 직접 말을 못, 유경수 여사를 통해서 내가 참 먹고 살기 힘드니까 좀 도와달라. 그러니까 이제 유경수 여사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이제 대구 사원 동창인 사람이 그때 청와대에 내 뭐 잡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그분한테 자료를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제 이 누나한테 그 당시 이제 새나라 택시 세 대를 이제 허가를 주고 면허를 주고 해가지고 이제 조카하고 서울 와서 이제 택시 말하면 사업을 하면서 이제 그런 먹고 살기가 됐어요. 그걸 이제 박 대통령이 아셔가지고 당장 두 사람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누나를 앉혀놓고 누님 내 대통령 떠나나서 내 누님 잘 모실 테니까 당장 대구로 내려가라 그래가지고 택시 세대 빼들고 다 내려보냈어요. 이런 겁니다. 이런 정도가 돼야 이제 되니까 오늘 저녁에 제가 여러분한테 박정희 대통령 여러분이 아시는 겁니다. 자, 집념이 강하고 자신감이 넘쳤으며 사심이 없었다. 자기 희생적이에요. 근데 눈만 뜨면은 나라 생각하는 겁니다. 검소하게 살았지만 비전을 원대했고 모든 것을 잘 파악했고 확실하게 장악을 했고 뛰어난 지능을 가졌고 확실히 신속합수의 능력을 지녔다. 안경에 빠졌고 나라를 위해서 모든 정열을 기울였다 하는 겁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은요. 그냥 저는 박정희 대통령 하기 전에 앞에 혁명가라는 말을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혁명가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해야만 박정희 대통령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그분이 하고자 했던 일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군 조직이었으니까 뭐 어떤 지금도 그렇지만 사관학교라는 것이 이 경영을 하는 거에서 우리나라 뭐 경영학이라는 것이 내가 사실은 학문적으로는 뭐 학자들이 해서 몰랐는데 실제 하는 거는 군 출신들이 미국에 뭐 미국 육군 학교를 갔다 이제 그 하여간 관련된 분야에 가서 1, 2년 갔다 와서 미국에 그걸 배우고 책을 읽어가지고 군대에서 먼저 이제 경영이 되고 그분들이 나와서 공기업 다 사장들을 함부로 해서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일을 하려면 목표를 잘 세워놓고 거기에 되는 이제 이 수단을 자원을 잘 동원을 하고 장애수를 과감히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현장주의인데 명령은 5%, 이 확인과 감독은 95%를 했다. 그리고 이제 캔드 스피릿을 국민한테 다 심은.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이승만 재단의 이사장 하는 누구죠? 그 제주도 김희석 박사 누굽니까? 지금 좌승희 원장님. 좌성희 원장. 좌성희 원장이 이제 얼마나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 가격 체제를 가지고 새마을 사업도 하고 기업인들을 불러가지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을 다 도와주죠. 한 푼의 뇌물도 안 먹고 그렇게 해서 다 해준 그에서 대단히 이 자본주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개발연대를 이 국가 자본주의라 시작하는데 저도 좌성희 원장 따라서 박정희 대통령이 시장경제의 자본주의를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아는 내용이지만 경제적 업적은 18년 집권 동안에 아까 라인강의 기적을 따라서 한강의 기적이 있고 그 내용이 이제 1차 계획이 평균 8.3%, 2차 계획이 11%, 3차 계획이 9.6%.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 때도 9%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1인당 소득이 82달러에서 1,546달러, 국민 총생산도 이렇고 그리고 1인당 실질 소득이 2배로 늘어난 게
11년 만에 늘어났는데 일본은 34년, 미국은 47년, 영국은 58년. 이렇게 압축 성장을 우리가 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하신 말씀은 빼고요. 근데 이 찬사는 뭐 부지기수로 많은데요. 한번 보십시다.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제 푸틴 대통령은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의 목표는 자력 경제를 갖춘 현대 국가의 건설이었다. 그는 성공했고 세계가 놀랐다. 박정희에 관해 모든 자료를 수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5.16 혁명하고 나서 만나러 갔고, 뒤에는 이제 이 존슨 대통령하고 일을 했는데, 그때 이제 존슨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같은 지도자를 내가 일찍이 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관요 싱가포르 수상은 서로 경쟁자였는데, 굉장히 서로 이제 뭐 내가 더 잘났네 뭐 이런 경쟁자였는데, 이제 평가를 많은 이광요 수상이 박정희 대통령을 놓고 많은 지도자들은 언론과 여론조사로부터 호의적인 평가를 받는데 관심과 정력을 쓰면,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은 오직 자신의 정력을 오직 일하는 데만 집중시키고 평가는 역사적 심판에 맡기는 분이었다. 마하티르 총리는 대기업을 이렇게 부유한 나라를 만든 훌륭하고 매우 강한 지도자이다. 헨리 키신저도 러시아가 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구하다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박정희 판단이 옳았음이 뚜렷이 증명되었다. 박정희 판단은 언제나 옳았다. 근데 이 앞에 이야기는 이겁니다. 민주주의, 경제 발전을 먼저 하고 민주주의를 하자고 이제 한 것이 박정희 대통령이기 때문에 박정희 판단은 언제나 옳았다. 그리고 손대는 것마다 성공했다. 가히 마법의 손이다. 이제 피터 드라카는 이제 경영학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인류가 이룩한 성과 가운데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박정희의 위대한 지도력으로 경제 발전을 이룩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이 참 감명 깊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나의 인식과 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립된 것이다. 하나는 그의 탁월한 정치적 경륜과 철학의 건강하시며, 다른 하나는 그의 훈훈한 인간성에서 느껴진 것이다. 그에서 느낀 나의 감정은 자기 조국을 위해서 저처럼 노심초사하는 정치인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나는 그분을 세계적인 정치지도자로 취하는데 조금도 인색할 수가 없다. 엘빈 토플러는 한국에 자주 왔었을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민주화란 산업화가 끝나야만 비로소 가능하다. 자유화는 그 나라의 수준에 맞게 한다. 박정희를 독재자로 매도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강대국의 흥망이라는 책을 썼던 폴 케네디 교수는 세계의 최병국의 하나였던 한국이 새마을운동으로 불과 20년 만에 세계적인 무역국가가 되었음을 경이롭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개발도상 중 대표적인 성자로 한국의 박정희 시대를 지목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야기한 건 이제 지도자를 중심이었는데,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역시 참 제대로 된 이 군주 밑에는 제대로 된 이 참모가 있더라 하는 이야기인데요. 세처 수상의 옆에는 키스 조셉이라는 이분이 이제 세처 수상 시절에는 우리말로 하면 산자부 장관은 키스하고 사실 조셉이 세처하고 그 영국 수상을 자리를 다투었는데, 세처가 되자마자 이제 이분이 사실은 그 전에 이제 이 세처가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소장을 조셉을 시키고 본인이 부소장을 했던 그런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데 이세민이 이제 방해령 주요의 아까 위징 그렇게 했는데요. 이제 이세민이 이제 아까 내 앞에서 아니오잔 소리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 번 이제 본인이 실수를 한 거가 이제 이세민이 이제 고구려를 침입했잖아요. 그 시안에서 물론 중간에 이제 군대들을 모아오고 있지만 이제 이 고구려 할 때 몇십 80만인가 이렇게 몰고 왔는데 그때 이세민이 이제 고구려 정비를 나가는 걸 보고 방인영이 이미 은퇴를 해가지고 집에서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였는데 이세민한테 나가가지고 안이올사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세민이 그때 뭐가 씌었는가 봐. 그런 방인영의 충고를 무시하고 와가지고 이제 고구려에서 대표를 하고 이제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제 제나라 제나라는 우리나라 가까이 있는 산동반도에 있는 이 강태공이 세운 이 역사 나라인데요. 이제 춘추 전국 시대 말고 춘추 시대인데 이 첫 패자가 제나라가 되는데 그때 이제 임금이 황공이고 이제 그때 재상이 이 관중입니다. 뭐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관중이 쓴 책이 관자란 책인데요. 뭐 한자를 포함해서 거의 1000페이지에 가까운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거를 읽어보시면은 오늘날의 아담 스미스보다 더 훌륭한 경제학자입니다. 제가 단언을 합니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는 뭐 조폐국장인가 뭐 관세 국장인가 밖에 못했는데 이 사람은 재상이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데 경제를 말도 못하게 부관시키고 외교를 뭐 엄청나게 잘하고 그래서 이제 총칼을 쓰지 않고 이제 이 춘추 시대 이 나라를 다 이제 와서 정복이 아니라 이제 와서 이제 제나라를 떠받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뭐 BC 이 600년 이 관중이 제갈량이 관중을 숭배하는 제갈량이 숭배하는 사람이 관중입니다. 이분이 진짜 이 서울대 교수가 지은 책 중에 최초의 경제학자 관중 이런 책이 있습니다. 관중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제목이 이제 그 최초라면 세계 최초의 경제학 BC 600년이니까 아담 스미스를 훨씬 능가한 물론 우리 민경욱 교수님이 뭐 아시는 그 뭡니까 에퍼슨이 뭐 이런 이제 그런 거는 없는데 하여간 경제 정치와 재정 정책을 놓고 보면은 아주 대단한 지금도 뭐 젖는 손색이 없는 그런 진나라 진시황제 전에 이제 효공이 있을 때 상황이 변법을 해가지고 아주 대단한 이게 변법이라는 것이 이제 사유재산 제도를 분명 관중도 물론이고요. 이 재산 제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옛날에는 사유재산이 없을 때는 이제 그 뭡니까 홍수나 이 한밭이 들면은 주민들이 떠나버리잖아요. 땅이 지 땅이 아니니까. 그런데 재산권을 주니까 아무리 가물어도 아무리 홍수가 나도 주민들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정책이 관중과 이 상황에 의해서 실시가 됩니다. 관중에 대한 상황에 대해 여러분이 아는 거는 뭐 이제 생각에 있는 전봇대를 하나 다른 데로 옮겨 주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데 거기다 돈을 본래 약속을 주니까 그때부터 믿더라 뭐 이런 자 그런데 이제 우리 역사에도 74년 역사 중에 전두환과 김재익이란 이 명군과 명참모가 참으로 유명합니다. 이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윤 당선인이 선거를 나가서 전두환 대통령이 훌륭하다 그랬는데 훌륭하다는 내용을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 어려운 12.6 이후의 어려운 사태에서 뭐 인플레가 20% 이상 되는 거를
3% 이하를 줄이고 오늘날에 국가 채무가 뭐 문재인이 시작할 때 40% 안 된 게 50% 넘어서 이렇게 40% 안 된 것도 사실은 전두환 대통령 덕입니다. 그때 1984년에 예산을 동결을 했거든요. 우리 74년 대한민국 역사에 말하자면 1984년 예산이 1984년 예산 규모하고 똑같아 오히려 줄었습니다. 예산을 줄인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이 시장 중심의 정책을 하고 개방화를 하고 예산을 그렇게 한 그가 김대익 수석한테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김대익 수석한테서 아주 대단한 참모를 이 전두환 대통령이 가지고 있었다 이야기입니다. 자, 이 내 마지막인데요. 자, 윤석열 당선자 이건 이제 제가 이제 뭐 스스로 하고 뭐 윤석열 당선자를 뭐 언제 만날지 만나면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를 제대로 오늘 이제 지도를 해서 이제 앞에 이야기한 걸 다 모으면 뭐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니까요. 여기 당사의 시대적 소명하고 당사의 과제와 역할은 저는 이 같은 내용인데 여러분이 볼 때 지금 윤 당선자의 시대적 소명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뭐 정권 교체해야죠. 근데 저는 정권 교체가 아니고 세대 교체를 하는 것이 윤석열 당선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시대적 소명. 지금 우리가 87 체제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윤 당선자가 2019 87 체제가 아니고 2022 체제를 만들어내. 그 속에는 검수완박을 뭐 수용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좌파 3명의 좌파 대통령에 의해서 망가질 대로 망가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포함한 이 체제를 새로 만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가 기반한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것이 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때까지 이야기한 저들 중에 벤치마킹 할 사람은 저는 3사람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한국이 처한 상황이 태처가 수상이 됐을 때 처한 상황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노조가 하고 재정이 방만하고 뭐 규제가 심하고 뭐 말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 그리고 사실은 영국이 태처 전에 IMF 구제금융에 2번을 갔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을 놓고 보면은 그리고 태처가 내놓은 아까 잠깐 지나갔는데 이제 자유주의 정책한 그 내용이 그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그렇고 이제 아까 제가 체제 교체라는 이야기를 놓고 보면은 미국이란 나라가 그 전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이 연방제 국가 자유에 바탕한 연방제 국가 대한민국이 분화되지 않는 것을 막은 그것하고 이제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앞에 서서 고르바초프 보고 베를린 장벽을 열어라 하고 주장을 해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린 레이건의 그 상황을 인식을 제대로 해서 거기에 반만 따라가면 태처의 거의 대부분이 따라가고 태처하고서 또 레이건은 또 신자유주의 정책과 비슷하니까 레이건은 소득세 최고세율이 70몇 %였던 거를
28%인가 이렇게 낮추거든요. 네. 그런 정책. 네, 근데 그건 소득세 세율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정신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지도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이야기, 그거는 장관이 하고 다닐 일이고, 그럼 이제 대통령은 앉아가지고 큰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업무노동 임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근데 이 자유란 개념을 앞세우는 거는, 저는 오늘 이 강의 들으시는 젊은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냥 좌파 우파 해가지고는 별로 설득이 없는데, 젊은이들한테 우파가 가장 중요시하는 이 가치가 자유다. 그리고 그게 우파가 중요시해서가 아니고, 국민 여러분, 여러분 자유 없는 세상에 살기 원합니까? 정부가 크면은 여러분 자유가 제한이 됩니다. 그게 세부담의 크기든 간에, 규제의 크기든 간에, 그래서 꼭 필요한 규제, 그리고 꼭 필요한 국방이나 뭐 이런 질서 유지에 관련된 데서 세부담하는 것 말고는 세금 축소하겠습니다. 왜 축소하느냐? 세금 축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 인류한테 가장 중요한 이 가치, 자유라는 가치가, 그래 해야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 그리고 이제 그 속에서 어려운 분들만 별도로, 뭐 예를 들어서 장애인이라든가 노약자는 그거 뭐 시장에 맡길 수 없는데 그 부분만 국가가 하나 있다. 보통 지금 복지 정책의 거의 대부분의 돈은 중산층한테 다 가거든요. 그런 건 안 하겠습니다. 가난하고 힘든 사람한테 뭘 혜택을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중산층 자립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그 하는 사람들한테 세금 더 받아가지고 왜 갑니까? 그런 세금은 안 거두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금이라는 것이 부담이 문제가 아니고, 그 세금이 많이 거둘수록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그 자유를 제한하는데, 여러분이 왜 스스로 자유를 제한하기를 원합니까? 뭐 이렇게 설득시키는 일만 저장하면 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딱 지금 90분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2시간 치면은 30분 남았으니까 반론도 좋고, 또 뭐 일반 코멘트, 또 궁금하신 점 말씀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